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FOMC 이전에 14명의 경제학자나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설문을 올렸는데 25bp 인하할 거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105명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25bp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비컷이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좀 본다면 8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잖아요.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 지난 1년 동안 고용 지수가 82만 명이 좀 오버해서 높게 잡혔던 부분이 뭐 발표가 되고 하면서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었는데 월러 이사가 그런 거 없다. 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원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50bp는 아닌가 보다. 25bp로 기대감을 다시 낮췄는데 FOMC 며칠 전에 FOMC 멤버들은 블랙아웃이잖아요. 근데 뭐 더들리 같은 연은 총재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두신 카플란 총재 이런 사람들이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50bp 인하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연준이 인정하는 걸로 돼서 충격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기자회견 때 잘 달래면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50에 대한 가능성을 또 은근히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FOMC가 다가오면서 뭐 35%, 50%, 63%, 65%까지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50bp 인하 비컷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번 이상의 비컷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하는 게 낫죠.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그 민주당한테 이제 유리할 거라는 해석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다음 회의나 이럴 때는 점점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해야 될 거 그냥 미리 해버리면 정치적인 논란도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비컷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면 지금 좀 해야 되는 그런 요인도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8월 달부터 8월 잭슨홀을 전후해가지고 연준이 이제 스탠스를 많이 바꿨죠. 예전에는 여름 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까지 도달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증 필요하다 여러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미뤄오다가 8월이 넘어가면서 잭슨홀을 전후로 해서 이제 고용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이제 고용으로 무게중심이 확 넘어간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인하의 시작을 첫째 큰 걸음으로 비컷 큰 걸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관련해서 부양의 의지, 경기 방어의 의지를 그대로 내비쳤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있었던 게 일단 12에 보면은 36 12에 보면은 그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 전망은 일단 실업률하고 물가하고 성장이 대표적일 텐데 물가 코어 PC는 2.8이었다가 3개월 전에 2.8 정도였다가 2.6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는 그 자신감을 보였고 C도 2.6에서 2.3 물가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둔화된다. 재밌는 거는 실업률이 지금 4%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4까지 제법 올렸죠. 제법 올렸는데 그러면 실업률이 4에서 4.4로 올라가면 성장률이 나빠져야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은 2.1에서 2.0으로 0.1만 낮춥니다. 실업률은 0.4를 높이면서 경제는 0.1만 빠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연착륙 시나리오 발표를 한 건데 일단 물가에 있어서 요 자신감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성명서에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죠. 퍼센트로 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이제 성명서에 적었었고 그리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에 대해서도 균형점으로 가고 있다였거든요. 지난해까지 균형점으로 가고 였다가 이제는 균형점이 됐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물가는 이제 후순위가 됐다는 거죠. 후순위가 됐고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맞추다 보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 이제는 그냥 균형점이 됐고 그리고 실업률도 4.4까지 높여 잡은 건데 이거는 4.4를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돼요.
이게 실업률이 높아지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건 사실이니까 연착륙이 목표라고 해도 연착륙도 경기 둔화잖아요. 경착륙은 경기 침체니까 그걸 피하는 게 연착륙인데 연착륙도 착륙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업률이 소폭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한계치를 4.4에서 26년 가면 4.3으로 내려가는 걸로 잡았지 않습니까? 경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나올 텐데 그거보다 높은 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보면서도 실업률 4.4를 내년까지 4.4를 찍고 계속 하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물가는 26년쯤 되면 드디어 이제 목표가 되는, 사실 이때도 2.1이나 2.0이나 별 차이 없겠습니다만 목표는 이제 내년 되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해석하면 간단한 거예요. 물가는 이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2.3이 될 것 같고 올해 말에 2.3이 될 것 같고 내년 2.1이 될 것 같아. 그리고 26년 2.0이 되는 거예요. 목표 컴플리트예요. 얘도 비슷한 거죠. 그리고 경제는 크게 성장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잠재 성장률을 조금 넘어서는 견조한 성장이 쭉 이어지는 와중에 그럼 연준의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목표는 지금 갑자기 0.4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내년까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4.4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실업률을 어떻게든 막아서 여기서 눌러가는, 이게 연준의 목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연준은 물가는 이제 사실상 이제 뒤로 빼고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고용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를 봤을 때 실업률은 4까지 거기까지 만약에 뚫을 것 같다면 연준은 빅컷이 몇 번 더 할 수도 있음을 이제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어찌됐든 물가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연준도 전망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결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결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물가 계속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질 금리는 동결이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경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긴축적인 금리였다는 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실질 금리 높아지는 압력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용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50bp가 나왔던 것이 이제 그런 부분, 제가 강의가 늘 말씀드렸죠. 물가는 내려가는데 금리가 동결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실질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인상과 다름없는 굉장히 제한적인 긴축 정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겠다는 겁니다. 왜? 이제 물가보다는 물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이제는 고용으로 가야 되는데, 고용이 망가지면 4.4를 넘기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부터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걸 이 표로서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5bp 인하를 가고 그걸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합니다. 25bp 인하가 적절하려고 했으면 올해 초 적어도 한 4, 5월 정도쯤에는 인하가 들어갔다면 25bp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폭으로도 적절했을 텐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5만 하면 오히려 이거는 연준이 예전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물가가 폭발하고 있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될 때 빅스텝으로 올려주려 하는데 25bp 올려가지고 연준이 물가에 잡는데 소극적이다 라고 해서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bp만 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한데, 그렇다고 50bp를 바로 가려고 하니까 이건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25bp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 QT를 더 축소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 조합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양적 긴축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줄이겠다, 늘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얘기를 아예 안 해버렸고 대신에 금리를 50bp를 인하를 간 거죠. 그럼 사실은 25하고 요거 하나랑 간거나 50bp 한 번 인하한 거나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보는데 왜 이런 조합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걸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예상했던 인하의 폭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QT를 통해 가지고 50bp를 채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QT는 그대로 가고 그냥 금리 자체를 50bp를 낮추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간 건데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본다면 현재 예전에는 지금 한 2년 정도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시장의 지휘자가 누구였습니까? 미국 장기 국채였잖아요. 장기 국채 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게 시장도 흔들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뭐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든 어쨌든 간에 금리는 제법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QT를 중단하면 금리가 더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 장기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또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그 장기금리가 높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낮출까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제법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또 낮추면 뭐가 문제가 돼?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도 있지. 쉽게 말해 대출금리 이런 것들은 모기지 금리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일대 실질 경제에 연결되어 있는 금리들은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기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을 더 끌어올려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QT를 해서 금리를 더 이미 낮은 금리를 더 낮추기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기준금리 인하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은 일단 정책 효과도 좋고 헤드라인으로 딱 뽑았을 때 25bp 인하 QT 중단 그리고 50bp B컷 이거하고 어떤 게 헤드라인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50bp B컷 인하죠. 그러니까 정책 효과도 있고 여러 또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속내를 좀 드러내다 지난 FOMC가 좀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고용지표나 아니면 그 고용의 연간 계절 조정 관련해 가지고 뭐 인구 조사 데이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 조사에서 고용이 83만 개 가까이가 오버해서 세워졌더라. 이런 것들이 FOMC 끝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도 만약에 그때 미리 알 수 있었다면은 지난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시인을 하거든요. 그럼 7월 달에 못했으니까 9월 달에 2번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이번 B컷은 뭐 경기가 그 사이에 너무 나빠져가지고 25bp 정도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경기 부양을 위한 리세션 컷 이게 아니라 7월 달께 스케줄상 밀린 것도 있고 QT를 건드리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 해서 그냥 9월 달에 B컷이 다른 때보다 더 마음 편하고 정책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 제가 보기엔 파월은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좀 했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용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자회견 때 멘트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실업률이 상승하는 게 우리가 이제 8월 초부터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게 고용 시장이 좀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샤메 법칙이니 어쩌니 하면 시장을 한번 흔든 거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어떻게 기자회견 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을 대답을 하겠냐면 그 계속적인 고용 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선제적 대응이다. 최근에 실업률의 상승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유입 늘어난 것이지 기업들이 뭐 해고를 갑자기 많이 늘린다거나 뭐 아니면 늘릴 것이고 했다거나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경기 침체형 실업률 증가가 아니라 그냥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일자리 구인도 늘어나는데 구직이 더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약간 둔화되곤 있으니까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금리를 인하한 거다. 지금은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이미 고용시장이 너무 망가져서 지금이라도 부양을 하겠다 했다면 이건 리세션 컷에 가까운 건데 일단은 파월의 주장이지만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고요. 또 그리고 질문에서 실업률이라는 게 한번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추세를 타고 깨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4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실업률은 아니고 그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4.4로 넘어갈 것 같으면 연준은 빠르게 중립금리까지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했을 거라고 이례적인 내가 그때 알았으면 했겠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그 관련 데이터가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파월을 중심으로 한 연준은 이제 고용으로 완전 무게중심을 옮겨놨다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으로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연말까지 50bp 인하 추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75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75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보는 거죠. 왜 실업률이 조금 고용이 조금 흔들흔들 거린다면은 연준은 지금은 그 파월이 좀 느려서 그렇지 결정하면 달리잖아요. 결정하면 달리기 때문에 75bp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근데 그 가능성을 타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11월 FOMC 전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그 분위기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75도 가능하다고 보냐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경제 전망 SEP를 좀 보면요. 일단은 약간 이게 너무 뭐 좀 희망적입니다. 희망적. 물가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실업률이 일단 4에서 4.4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경제는 계속 간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경제가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일을 얼마나 잘하냐 뭐 노동 생산력이 늘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느는데 경제가 그대로가 되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실직한 사람들의 일까지 다 잘해줘야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물론 이게 그 구인하고 줄어들 때는 정말 하기 힘든 거지만 둘 다 늘어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구직도 늘고 구인도 느는데 구직이 더 빨리 늘어서 실업률은 높아가지만 경제는 이어져 가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망적인 시나리오다 보니까 이걸 작성할 때 이것 연준 의원들이 각각 자기가 숫자를 적어내는데 또 재밌는 거랍니다. 그 만약에 자신의 전망이 틀린다면 어디서 틀릴 것 같냐라는 것도 설문을 받아요. 그러면 GDP를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2.0이라고 높게 잘못 적을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업률이 4까지라고 생각했는데 4.6까지 올라간다면 내가 실업률에서 이제 잘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어디서 틀릴 것 같냐라는 걸 물어봤더니 GDP가 틀릴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 3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1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실업률이 만약에 4.4보다 높아져 가지고 자신이 틀리게 되는 거 같은 사람들은 4명에서 12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내심 경제는 조금 이거보다 못할 수 있고 실업률은 이거보다 좀 높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연준에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목표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표니까 목표는 달성할 수도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할 것 같다는 게 실업률은 여기서 막지 못하고 경제는 여기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연준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릴 걸 미리 좀 땡겨오는 형태로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여기 인하를 이쪽으로 땡겨오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때 됐을 때도 안 되면 또 여기 걸 땡겨오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점도표는 이제 커브를 좀 틀 것 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일단 이 전망은 물론 상계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연준 의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데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스스로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금리는 연준의 지금 현재 예상인 50bp 인하 정도가 아니라 내년 혹은 내년에 인하 거를 땡겨 75bp를 인하하는 쪽으로 연말에 대응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파월의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말씀드린 대로 결정은 느리게 해요. 결정은 느리게 해. 근데 일단 결정이 되면 굉장히 빨리 달리죠. 금리 인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일 때도 이거 일시적이다 그렇게 우기더니 금리를 잡아야겠다고 하면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월은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결정되면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은 늘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금리 인상 시작할 때도 그랬고 2018년 때도 마지막 거는 안 해도 됐는데 끝까지 우겨서 하는 바람에 화를 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니까 바로 발언을 수정하고 10월 며칠 날 금리나 중립금리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해가지고 S&P 같은 거 20% 가까이 빠지고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11월 3일에 갑자기 중립금리가 바로 코앞이다라고 해서 그 반성문 비슷한 멘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반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지금껏 인상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해요. 아니 보험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인간이 그때는 그럼 왜 그렇게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살아나니까 또 금리 인상을 또 안 올리다 보니 21년 그럴 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막 터지고 이럴 때도 노숙자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버텼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터지니까 1년 11월 30일 날 일시적이었던 나의 판단을 이제 폐기하겠다. 잘못 봤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22년부터 쭉쭉쭉 달리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파월은 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잭슨 홀이 있었던 8월이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노동 수요가 노동의 균형이라는 거지. 구인하고 구직이 있잖아요. 그게 구인이 구직보다 더 높아가지고 임금을 계속 높여주면서 사람을 뽑아야 되다 보니 물가가 안 잡힌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균형이 크로스가 일어난 게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드디어 이제 구직과 구인 수요와 공급이 그 수준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고용이 이제는 신경 써야 될 것이지 물가를 계속 지지하는 원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게 확인이 되니까 8월 잭슨홀에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 이후로는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때나 어디 이렇게 스피치를 할 때 약간의 농담도 던집니다. 파월은 재밌는 게 인상할 때는 되게 단호합니다. 세상 피도 안 나올 것 같이 표정도 매파였다가 근데 비둘기파로 바뀔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첫 질문을 받았는데 한 기자가 동시에 한 3개 정도를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요 하고 이제 약간 조크 비슷한 걸 하면서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인하를 갈 때는 파월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힌트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게 바뀐 게 잭슨홀 이후입니다. 잭슨홀 이후예요. 그래서 파월은 매파 비둘기파가 아니라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달리는데 그 달릴 때는 그 어떤 연준 의장이 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방법, 특이한 방법을 다 동원해요. 금리를 강하게 높여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잭슨홀 회의에서 뜬금없이 준비된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5분 만에 뭐라고 해야 되냐 어명 같은 경제적 고통이 따를 거라는 경고를 전 세계에 날리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의장은 없었거든요. 또 어떻게 그렇게 식은 없었거든요. 또 그리고 인하 요구를 묵살할 때도 갑자기 출근길에 본 노숙자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갈 때는 방향을 가야겠다고 결정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일단 방향이 결정되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의장이다. 라는 게 지난 우리가 겪었던 파월에 대한 교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고용으로 갔기 때문에 파월은 4.4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 놀랄 정도의 정책과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용이에요. 그래서 파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겪어보면 이제는 좀 알만하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또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알만하니까 정점 드니까 이제 활용을 좀 할만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로 그 독립성 보장한다는 말이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또 재밌는 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비컷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라고 했더니 진짜 비컷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의심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진 않지만 재밌습니다. 파월이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폐기하는 게 21년 11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후로 바이든에게 자기가 지명을 받죠. 지명받고 나서 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든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논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하다가 결국 바이든이 지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폐기하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달려버린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제가 파월이라도 트럼프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을 자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현직이 되기 위해서 후보로 있는 트럼프도 계속 이제 잘라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파월이 나이도 있고 돈도 많고 하니까 언제까지 파월 연준 의장을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불명예스러운 퇴장은 좀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전 의장인 자넷 옐런이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트럼프에게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 잘렸다는 말을 자넷 옐런은 자기 입으로 하고 다닙니다. 전 의장이 그랬기 때문에 파월은 얼마나 더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라도 해리스의 당선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그걸 받쳐줘서 이번에 빅스텝을 한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을 때 이제는 물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가가 높아지는 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리는 거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고용이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둔화되고 있을 때 물가를 이유로 고용을 내팽개치면 사실 현직 여당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